종부세 위헌 결정 시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 이익 보호하겠다는 국세청 서면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좀 볼 거고요. 제가 오늘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변하는 부동산 세제, 시장의 신뢰를 좀 얻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부동산 전문 기자, 변호사님이신 것 같은데 이분의 칼럼을 좀 보면서 현실에 대해서 좀 몇 마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뭐 이렇게 부동산 세금 절세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정보를 드리는 거라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너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가 심지어 며칠 전에 찍은 영상을 업로드 해야 되는데 약간 민망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예요. 3일 전에 나왔던 기사가 A인데 이틀 전에는 그게 막 B로 바뀌고 막 그래요. 저도 좀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제 주변에 계신 세무사님들도 뭐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가이드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하소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사를 나눠서 분석할까 하다가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약간의 그 신세 한탄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실 것 같아서 좀 여러분과 그냥 공감대 형성을 하는 그런 방송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첫 번째 볼 건데요. 이게 이제 기사 출처는 좀 밝히고 볼게요. 매일경제에서 나온 거고요. 21년 12월 15일자 기사입니다.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에 서면 질의를 하니까 이제 서면 답변이 왔나 봐요. 2008년 위헌 결정 때 환급제 사례도 언급했다고 하는데 결론이 뭐냐면은 종부세 위헌 결정 지금 막 소송에 막 참여해라 막 이런 안내문들 받으신 분 계시고 찾아서 살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내가 이거 참여 못하면은 뭔가 혜택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런 약간 걱정 아닌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했나 봐요. 자, 그럼 빠르게 볼게요. 국세청이 종부세 위헌 결정이 만약에 있다면 청구 소송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단체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종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국세청이 이제 과세당국에서 이제 제동을 건 걸로 보인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종부세와 관련해서 만약 향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다면은 개별적 위헌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유경준 의원 측에 서면 답변을 했나 봐요. 이렇게 나오죠. 서면 답변했다. 그러면은 요 정도면 신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지금 아주 드물게 최종 1주택 같은 경우에 스스로 지금 과세당국에서 국세청 사전 답변을 기재부에서 이렇게 뒤집는 아주 이례적인 게 있었는데 그래도 국회의원 사무실에다가 답변한 거니까 뭐 요 정도면 그래도 좀 신뢰성이 좀 확보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들어서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소송에 참여할 생각이 있었는데 뭐 참가비도 좀 부담이 좀 되고 좀 뭔가 이게 좀 확신도 좀 그렇고 그러신 분들은 요걸 좀 참고하시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하도록 하죠. 요 첫 번째 기사는 2008년 경우에도 소송 참여자뿐 아니라 세대 합산으로 세금을 더 내야 됐던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환급 진행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대요. 그때 이제 부부 합산으로 해가지고 위헌 판결 났죠. 개인별로 가야 된다고. 그래요.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요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뭐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하겠다 했다가 그럴 리 없다 하고 또 한편에서는 뭐 정식으로 검토하겠다 그러고 또 아니라 그러고 저도 힘들어요. 이거 어느 장단에 춤을 맞춰야 될지. 근데 확실한 건 뭡니까?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건 확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정책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신뢰도가 굉장히 땅에 떨어졌다는 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아마 제가 한 1, 2년 전쯤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비단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신뢰도가 떨어지면
그거는 정부 전체한테도 저는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다 잘해요. 뭐든지 다 잘하는데 자꾸 뭔가 이렇게 약속을 어기거나 좀 신뢰성을 깨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고 그래도 그 외에 어떤 다른 거에 있어서 일을 같이 한다거나 맡긴다거나 그런 걸 못할 것 같아요. 저라면. 저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좀 제 기준에서 뭔가 좀 안 된다 싶으면은 그냥 가까이 지내지 않습니다. 예,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좀 다른 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세금으로만 봤을 때 세금에서 조금 다른 정책,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공급 정책 나왔을 때 신뢰도가 깨질 수가 있죠. 지금 예전에 한 두 달 전이었나요? 국토부 장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부동산 공급 관련해가지고 매주 모니터링 해가지고 결과 공유하겠다는데 지금 쏙 들어갔잖아, 말 지금. 그럼 이게 계속 이런 식이 반복되면은 부동산 외에 다른 정책도 이제 뭔가 신뢰도가 깨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 말씀드리기 좀 민감하고 그래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뭐 방역 정책 같은 것도 보면은 위드 코로나에서 일상으로 이제 가자 했는데 결국 45일 만에 다시 이제 좀 이게 됐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지금 힘드신 상황인데 그렇게 좀 돼버렸고 청와대에서 불과 2주 전에 일상으로 중단하는 거 없다라고 했는데 후퇴 없다 했는데 그 의견이 이제 후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번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코노믹 리뷰라는 언론사에서 가져왔고요. 12월 15일자 기사입니다. 조태진 법조 전문 기자님인데 변호사님이시래요. 네, 변호사님. 그러니까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런 의견이 있다. 자, 조변석계 부동산 세제 시장의 신뢰 얻으려면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는 거죠. 정말 이 말이 딱 맞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자, 올해도 어김없이 헌법소원 제기 문제를 이야기한 종부세 납부기한이 15일로 마감됨에 따라서 부동산세에 대한 논란도 일단락되는 모습이긴 한데 아까 종부세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설령 소송에 참여를 못했더라도 결과가 뭔가 여러분들에게 구제해주는 방법이 나오면 돌려주겠다라고 국세청이 답변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비롯한 현행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세금 부담의 과중함이나 형평성 문제 못지않게 특별한 기준 없이 예측 불가능한 수준으로 제도적 틀이 자주 흔들려서 시장으로부터 불신을 좌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저도 이 세부담도 세부담이지만 특별한 기준이 없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정말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분이 종부세, 그리고 등록임대사업제도, 주택임대사업자, 그리고 이런 몇 가지 사례를 들어가지고 좀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올해 종부세, 특별히 예측 불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자, 올해 종부세의 경우에는 2020년 710, 이른바 710 대책의 결과로 주택의 하나의 세율이 인상이 됐는데 3주택 이상, 이때 지역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조정 2주택인 사람 같은 경우에 0.6에서 3.2가 아니라 1.2에서 6.0%로 2배 가까이 인상돼 버렸어요. 그리고 세부담 상한도 150%가 아니라 300%로 올려버렸죠. 물론 이번 조치에는 1세대 1주택을 단독 명의로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세공제의 폭을 10% 내지 30%에서 20에서 40으로 늘려서 소득이 적은 고령자 계층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도 물론 포함되어 있다. 종부세법 제9조에. 그래서 요건 잘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효과보다는 올린 게 더 컸다는 겁니다. 비록 종부세 부과 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불과 1년도 앞두지 않은 졸속적인 결정이었지만 710 대책. 근데 보유세 과세 기준은 6월 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도 안 돼서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런 졸속적인 결정이었지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가혹한 징벌적 과세로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해서는 다소 너그러울 수도 있는 나름의 합리적인 입법이었다. 라고 이제 본인은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로부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이루어진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로 인해서 발생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제가 한 이틀 전인가 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해서 라이브를 한번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절대 바꾸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호언장담했는데
이거 바꿀 수 있다라고 말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정말 안 바꿀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의견이 나오네요.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또 보니까 그럴 리 없다. 예정대로 간다. 올리겠다.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예. 그래서 정말 지금 힘듭니다. 어쨌든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이게 정말 핵폭탄이에요. 종부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게 되는데 정부는 21년 3월 종부세와 과세 표준인 공시지가와 공정시작가격 비율을 잇따라 올리면서 종부세를 내야 되는 대상과 그들의 세부담은 결과적으로 커졌다. 그리고 종부세만 영향이 미치는 게 아니라 저 공시가격이 오르면은 재산세도 오릅니다. 그래서 1주택자들은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고요. 노무현 정부 당시 22.7%가 상승한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고 세종 같은 경우에는 70%가 올랐죠. 시장으로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발생한 셈인데 종부세 부과 기준율을 불과 석 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세당국은 소무책이었고 그걸 안다고 하더라도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죠. 결국 여야는 올해 8월 국회에서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9월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것도 웃기죠. 야당에서 12억으로 하자고 했어요. 12억으로 하자고 했는데 뭐 야당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생각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결국 싸우다가 그냥 적당하게 어정쩡한 11억으로 된 거죠. 일견 종부세 문제가 해결된 듯 보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기준도 찾아볼 수 없는 정치적 타협에 의한 땜질식 해법이었다. 시시각각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장은 혼란에 빠졌고 세금 고지서를 바꿔도 과금을 믿지 못해 다시 계산했으니까 이거는 저희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거 뭐 간증하는 댓글이 계속 달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제 영상에서 보시면은 이거 정말 영상 보고 세무당국에 담당자 전화했더니 계산법 틀려가지고 환급받고 감면받고 막 그런 케이스가 막 나왔잖아요. 황당한 거죠. 그냥 모르고 넘어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어떤 분은 4년치를 받았대요. 4년치. 참 이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 종부세가 종부세도 종부세지만 저는 이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이게 정말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보는데 여기 나오죠. 정부가 2017년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당시 주택 소유자들에게 등록을 권장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변천사는 더욱 충격적이다. 당시 정부는 주택 소유자에게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할 테니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실 것을 제안했는데 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에 따라서 의무임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8년, 4년. 그리고 이제 등록할 경우에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건데 저는 이걸 강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뭘 그 당시에 강의를 했냐면 무조건 등록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등록할 때 요건을 굉장히 따져야 되는데 그 요건을 따지는 거는 세법상 요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처음 등록을 할 때 지자체를 가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절대 그걸 모른다. 그 담당 공무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된다. 잘못 등록하면 세제 혜택 못 받는다. 그래서 그거 잘못 등록하신 분들이 먼저 첫 번째 희생을 받으셨어요. 희생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등록하신 분들은 사실 세제 혜택이 많긴 했어요. 근데 일단 과거 정부가 아니라 현재 정부잖아요. 현재 동일한 정부잖아요. 동일한 정부에서 2017년 12월에 해놓고 2018년 9월달 9.13 대책 1년도 또 안 돼가지고 세제 혜택을 없애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저 충격이었죠, 저도.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부터 조금 이거 심상치 않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나오죠. 자, 그러나 이 같은 제도는 7.10 조치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다. 이건 이제 더 정확하게는 2018년 9.13부터입니다. 그리고 2020년 7.10 대책은 아예 몇 가지 유형을 폐지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변호사님이 쓰신 것 같아요. 민간 단기 4년은 싹 다 그냥 주택 유형에 상관없이 전부 다 말소가 돼버리고요. 중공공, 과거 중공공이라고 했던 8년짜리 있죠. 8년짜리 중에서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자동 말소 시켜버립니다. 자진 말소도 가능하게 하고요. 마치 뭐랑 비슷합니까? 저도 그 시티은행 신용대출을 예전에 받은 적이 있는데, 시티은행이 철수 안 한다 해놓고 결국에는 철수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연장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되기 전에 지금 안내 문자가 뭐가 오는 줄 알아요? 상환을 미리 하시면 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이야, 상환 수수료 면제하니까 갚아야겠다 하실 거예요? 지금 다른 데 대출 자체가 안 되는데. 쉽지 않아요. 약간 그거랑 좀 비슷해요, 지금. 자동 말소 하는데 네가 먼저 자진 말소 하면은 혜택을 내가 아니 뭐 과태료를 없애주겠다. 근데 이것도 반밖에 안 돼요. 과태료 없애주는 건 좋은데 세법상 세제 혜택은 내가 모르겠다. 그래갖고 세제 혜택 날린 사람 많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국세와 지방세가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곳곳에 지뢰밭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상 등록제도 중 단기 임대는 아예 폐지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4년짜리. 장기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다세대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아닌 아파트로는 등록할 수 없게 됐고, 그리고 아파트는 자동 말소 시켜버리고. 아니 그러면 아파트 등록을 안 하면 다가구,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무리 등록을 해도 집값이 이거 가격은 괜찮다는 건가? 되게 좀 이해를 솔직히 못하겠어요. 그냥 저는 어떻게 보이냐면 무조건 아파트가 미워. 약간 그렇게만 보여요. 되게 감정적인 정책이라고 좀 보이는데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장기 임대가 가능한 경우에도 의무 임대 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고, 지금 이제 등록할 수 있는 것들은 물론 경과 조치로서 710 대책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는 기존의 의무 임대 기간을 보장하긴 했지만 이 역시 의무 임대 기간이 경과되면 즉시 등록이 자동 말소된다. 이게 이제 그거죠. 그동안 종부세에서의 합산 배제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온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졸지에 종부세 폭탄을 걱정해야 하고, 등록을 하시더라도 잘못 등록하신 분들, 등록 당시 기준 시가가 6억이 넘거나 수도권 외에는 3억이 넘으신 분들, 이게 제일 잘못하신 거예요. 그리고 2019년 2월 이후에 5%가 아니라 5% 넘겨서 재계약하신 분들은 종부세 합산 배제는 혜택 못 받아요. 양도세 중과 배제도 못 받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제가 참 할 말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의 결론은 뭐냐. 세제를 중심에 준 부동산 정책, 최소한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도 좀 담보해라. 이거 말고도 되게 많죠. 최종 1주택도 있고, 지금 뭐 다주택자 중과 유예 한다 안 한다 막 계속 막 하루가 다르게 막 왔다 갔다 하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로드맵도 다시 전면 재검토 되겠다가 그런 거 없다. 다시 또 이야기하고. 뭐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3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계속 왔다 갔다 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왜 계속 왔다 갔다 하는지. 제가 보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1번. 그동안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반성해 보니까 이 부동산 정책을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 면밀히 원점에서 검토하겠다. 그게 1번이고요. 2번. 뭔가 이거 말해도 되나 이거? 말해 그냥. 선거가 있어서 좀 우리 편이 아닌데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2번. 저는 이거 두 개 외에는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댓글로 한번 채팅창에 여러분 의견을 남겨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혹시 3번 있으면 3번 써주셔도 좋고요. 저는 이제 그거 외에는 잘 생각이 안 나서. 마지막 마무리 볼까요? 현행 주택 정책과 같이 부동산 공급이 없는 과세를 통한 부동산 가격 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게 좀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좀 더 쉽게 풀어드리자면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부도 저는 일부러 이렇게 집값을 올리고 그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좀 아쉬운 부분은 많이 있지만 설마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이게 집값이 잡히려면 적정 공급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요와 공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그거 실제 사례 보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곳.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물량이 조금씩 생기고 있거든요. 중심지 같은 경우에도. 그거는 되게 가격 하락을 위한 그런 전조 증상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또 많이 회복됐지만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과천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 좀 조정이 됐었잖아요. 공급 앞에 장사 없어요. 그런데 그런 근본적인 이런 부동산 공급이 없고 과세를 통한 부동산 가격 규제 정책에 대해서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되고 있으니까 이 말은 굉장히 이 변호사님이 얌전하게 쓰신 거예요. 왜 근본적인 공급은 하지 않고 어떤 일종의 근본적인 수단이 아닌 약간의 툴일 수밖에 없는 이 부동산 과세 정책 가지고 가격을 조정하려고 하느냐.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지금 그런 거예요, 저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물론 이제 다르게 해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실효성 있는 정책인가는 둘째 치더라도, 그렇죠. 100번 양보해서 둘째 치더라도 한 번 정한 부동산 세제를 무원칙으로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바꾸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부동산 투자 아니면 내 집 마련, 주거계획을 정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 제가 이 기사를 가져와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제가 100번 양보해서 야, 부동산 공급도 물론 중요한데 이런 세제 정책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정말 단순한 아주 미봉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근데 그것도 맞다고 가정하자고요. 100번 양보해서. 그런데 그거는 둘째 치더라도 이 부동산 세제라는 게 법이잖아요. 법. 그리고 어떤 법이에요? 여러분의 어떤 재산권과 직접 연계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에요. 국민의 재산권과 정말 연결이 되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신중해야 되고 예측 가능해야 되고 누구나 좀 이해하기가 쉬워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를 임기응변식으로 그때그때 바꾸면 국민 입장에서 어떻게 그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겠냐. 안타깝다. 그게 설령 내 집 마련이든 아니면 투자든. 부동산 거래는 그 자체로 고가의 거래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 차지하는 비중도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시장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행여나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굉장히 또 이제 변호사님이시고 하니까 얌전하게 쓰셨지만 이 마지막 문단에는 그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게 매우 공감이 돼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방송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뭐 이걸 가지고 이런 절세법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알아주십시오. 그런 거보다는 요즘에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기준이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같은 좀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공감대 형성을 하고 싶어서 좀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이럴 땐 약간 권위에 빗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침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여기 변호사님이 써주셔가지고 좀 가져왔어요. 조태진 변호사님이시네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추후 뭐 저희 채널에서도 이런 분들 좀 모셔가지고 이런 이야기도 듣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비록 이제 생각이 다르다 하시더라도 채팅창에는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자극적인 표현을 쓰시면 제가 일일이 계속 막 숨기고 하거든요. 그럼 저도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 자제해 주세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좀 하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사실 뭐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약간 위로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다 같은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일부러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단지 이제 하다 보니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좀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지만 이제 역사를 보면 항상 그 중요한 순간에는 안타깝게도 리더들보다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일제감정기 때도 그랬고 그 수많은 외란 때도 그랬고 뭐 병자호란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이 꼭 똘똘 뭉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히
한번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배고프네요. 여러분들도 저녁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 미세먼지가 굉장히 좀 심했는데 물 많이 챙겨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